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오늘부터 이 이름으로 독립 채널로 운영합니다. 책을 중심으로 한 좀 더 분명한 성격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의 동영상은 재생 목록에서 그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상태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응원과 새로운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또 이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숙제처럼 읽어야지 하면서 책꽂이에 눈높이 꽂아둔 책, 어제의 세계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전해드릴 수 없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함께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 꼭 미루지 마시고 정독하셔서 오늘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는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두툼한 책이 손에 쥐어져 있는데요. 스테판 즈바이크의 어제의 세계, 곽봉록 옮김, 그리고 지식공작소에서 펴냈습니다. 책의 표지에 글을 잠깐 읽어드리죠. 나는 본의 아니게 가장 무서울이 많지 이성이 패배하고 광포한 야만성이 승리하는 광경을 목도한 증인이 됐다. 여태껏 그 어떤 세계도 우리 세대처럼 그토록 높은 정신적 절정에서 하루아침에 야만의 세계로 몰락한 세대는 없었다. 전쟁은 3번에 걸쳐 나의 집과 생활을 뒤엎어버려 모든 지난 날로부터 나를 떼어놓고는 그 거센 힘으로 나를 허공 속에 내동댕이 쳤다. 책이 소개하고 있는 스테판 츠바이크의 간단한 양력입니다. 유럽 3대 전기작가 중 한 사람으로 1881년 오스트리아 위인에서 태어났다. 20살에 시집 은빛 현을 발표해 문단에 데뷔했다. 철저한 자유주의자이며 평화주의자였던 그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장서가였으며 당시 제네바 국제연맹 지적협력위원회가 공인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 소개된 작가였다. 1차 세계대전 후 나치의 유태인에 대한 박해를 견디다 못해 1934년에 위인을 떠나 런던, 미국을 거쳐 1941년에 브라질에 정착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인한 미국의 참전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1942년 2월 22일에 아내 로테와 함께 동반 자살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었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슈테판 츠바이크가 만난 136명의 거인들, 이렇게 작은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소개를 먼저 드리고 책을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기스트 로댕, 그는 나를 아틀리에로 데려간 사실을 잊고 있었다. 로댕은 부끄러워하면서 내게 말했다. 미안해요. 그때 난 모든 위대한 예술, 모든 지상의 성취의 비밀을 보았다. 그 순간 나의 전생애를 위한 그 무엇을 배웠다. 로맹 롤랑, 그는 전쟁에 의한 파괴를 더욱 뼈아파했다. 예술은 우리 개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다음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릴케, 군복을 입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였다. 나는 언제나 이런 군복을 싫어했지요. 릴케는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외국에 가고 싶어요. 갈 수만 있다면 말이요. 전쟁은 언제나 감옥과 같아요. 막심 고르키,
우리와는 얼마나 달랐는지 몰라요. 우리 세대는 소심하다든지 매우 격렬하든지 했지요. 그러나 자신에 대한 확신은 절대로 갖지 못했어요. 소렌토에서 망명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날 밤 내내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고르키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다. 발터 라테나우. 암살되기 직전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자유를 이용하십시오. 문학은 멋진 작업입니다. 그 작업에서 서두른다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년이 더 걸리든 덜 걸리든 정말로 좋은 한 권의 책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는 진리를 열광적으로 추구하지만 동시에 모든 진리의 한계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말했다. 100%의 알코올이란 이 세상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100%의 진리는 없어요. 베네데토 크로체. 그는 그저 웃어 넘기며 말했다.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은 저항 그 자체입니다. 정신적 인간에게 저항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만큼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고독해지고 주위 청년들이 없어지니 스스로 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스테판 츠바이크의 이야기 머릿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들려주었으면 하는 유혹에 빠진 만큼 스스로를 대단한 인간이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나의 세대에 보통 주어지는 갖가지 사건들, 파국, 시련보다 한없이 더 많은 사건들을 겪게 되고서야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중심부에 내세워 책 한 권을 써보려는 용기를 갖게 됐다. 슬라이드를 사용하면서 강연하는 설명자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면 이런 눈에 띄는 자리에 서는 일을 시도하는 것만큼 나와 거리가 먼 일은 없을 것이다. 시대가 갖가지 영상을 보여주면 나는 거기에 따라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나의 운명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운명이다.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세대도 경험해 본 바 없는 그런 운명을 견뎌낸 우리 세대의 운명 말이다.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가장 미미한 또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유럽 땅에 거의 쉴 새 없이 터지는 격렬한 화산 폭발과도 같은 진동에 의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한 내부까지 뒤흔들렸던 것이다. 나는 곧 어디에도 돌아갈 곳이 없는 텅 빈 궁후감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한탄하지 않는다. 고향 없는 자야말로 새로운 의미에서 진정 자유로운 것이며 또한 아무런 유대관계도 갖고 있지 않은 자만이 새삼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적어도 모든 공정한 시대 서술에서 제1의 조건인 성실과 공평무사한 자세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도 그렇지 못했을 만큼 모든 뿌리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그 뿌리를 지탱하는 땅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왔던 것이다. 나는 1881년 하나의 막강한 제국이었던 합스부르크 군주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이 군주 국가를 지도 위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미 그것은 흔적도 없이 씻겨버렸다. 나는 2000년 동안이나 초국가적인 수도였던 린에서 자라났다. 그렇건만 이 수도가 독일의 한 지방도시로 전락해버리기도 전에 그곳을 마치 범죄자처럼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내가 썼던 언어로 나온 나의 문학작품은 수백만 독자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 나라에서 분서가 되어 죄로 변해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어떤 쪽에도 속해 있지 않다. 어디로 가나 이제 나는 이방인이고 좋게 말하면 손님이다. 나의 마음이 택한 진정한 고향인 유럽도 2번이나 되는 동포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몸을 던져
자살 행위를 하듯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난 후로는 내 가슴속으로부터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나는 본의 아니게 모든 시대의 연대기 중에서 가장 무서울이 많지 이성이 패배하고 광포한 야만성이 승리하는 광경을 목도한 증인이 됐다. 여태껏 어떤 세대도 나는 이런 말을 결코 자랑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면서 말한다. 어떤 세대도 우리 세대처럼 그토록 높은 정신적인 절정에서 이와 같은 도덕적 몰락을 감수해 본 적은 결코 없었다. 나의 솜털 같은 코 밑 수염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허옇게 변해질 때까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이 반세기 동안 보통 같으면 10세대나 걸쳐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엄청나고 급진적인 변화와 변천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 많다고 말할 수 있겠다. 나의 오늘은 어제의 어느 것하고도 너무나 다르며 또 나의 상승과 전락이 너무도 기막히기 때문에 나는 다만 하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완전히 서로 이질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이따금 생각할 정도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의 생활이란 하고 무심결에 말하고 나서는 어떤 생활을 말하지? 하고 나도 모르게 자문해 보는 것이다. 세계대전 전의 생활이란 말인가? 아니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생활이란 말인가? 그리고 또 혼자 나의 집이라 말해놓고는 그것이 영국의 바드에 있는 집인지 아니면 살즈부르크에 있는 집인지 그렇지 않으면 빈에 있는 부모님의 집인지 도대체 전에 어떤 집을 말하는 건지 자신으로서도 선뜻 알 수 없을 때는 허를 찔린 듯한 기분이 돼 깜짝 놀라고 만다. 혹은 우리는 하고 말하고서는 내가 영국인이나 미국인의 한 사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향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제는 더 이상 고향과도 근본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영국이나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껏 결코 완전히 동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혹스럽게 인정해야만 한다. 내가 자라난 세계와 오늘의 세계,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세계는 나의 감정 속에 완전히 다른 세계로서 갈라져 있다.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세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그들이 놀라서 질문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명한 현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건만 그들에게는 이미 역사상의 일로 되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내 가슴 속의 남모를 본능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시인하게 된다. 우리의 오늘과 어제 사이의 모든 다리는 파괴돼 버렸다. 나 자신으로서는 단 하나의, 물론 이 이상 더 불쾌하고 위험할 수도 없는 인생이라는 짧은 동안에 우리가 압축한 그 충실한 밀도와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내 조상들의 생활 방식과 비교해 볼 때는 한층 더 그러한 것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가? 그들은 모두 인생을 일률적인 형태로 보냈다. 그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가지 인생인 것이며 물론 상승도 전락이라는 것도 없었다. 그것은 경악과 위험도 없는 말하자면 사소한 긴장이나 알아차릴 수 없는 이행뿐인 생활이며 같은 리듬 속에서 천천히 조용하게 시간의 파도가 그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데려갔던 것이다. 그들은 같은 나라, 같은 거리에 살았으며 거의 언제나 같은 집에서 살았다. 바깥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신문 속에서나 일어난 것으로 그들의 집안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다. 그들의 시대에도 전쟁이 어디에선가 일어나기는 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의 사정과 비교해 볼 때 보잘것없는 작은 전쟁에 지나지 않았으며 멀리 국경 언저리에서 일어나다 만 것이었다.
사람들은 대포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반년이 지나면 그것도 잊히고 사라져 역사에 말라빠진 한 페이지가 됐고 그들은 다시 옛날대로 같은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게끔 살았던 것이며 이전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전에는 역사가 악객이나 하듯 하나의 나라나 하나의 세기에 할당해 주던 것을 최대한으로 경험할 수 있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졌던 것이다. 어떤 세대는 기껏해야 하나의 혁명을 체험했고 다른 세대는 소요를, 제3세대는 하나의 전쟁을, 제4세대는 기근을, 제5세대는 국가의 파탄을 체험했다. 그리고 혜택받은 많은 나라와 세대는 그러한 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60세의 나이를 먹고 아직도 상당한 세월을 남겨놓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보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가? 받아보지 못한 고통이 있었던가? 함께 체험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한 모든 파국의 카탈로그 그 구석구석까지 파헤쳤다. 그런데도 아직 그 마지막 페이지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나는 인류가 겪은 2번의 세계대전과 동시대인이며 각기 다른 전선에서 전쟁을 직접 체험하기까지 했다. 처음 대전은 독일 전선에서 싸웠고 또 하나의 대전은 반독일 전선에서 말이다. 전쟁 전에 나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와 형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수백 년 이래의 가장 저속한 상태를 알게 됐다. 나는 축하도 받았고 멸시도 당했으며 자유스럽기도 했고 부자유스럽기도 했다. 부유한 적도 있었고 가난해지기도 했다.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창백한 말들, 혁명, 기근, 화폐의 하락, 테러, 전염병, 망명. 이것이 나의 인생을 가로질러 몰려왔다. 나는 거대한 대중의 이데올로기가 내 눈 아래서 자라져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러시아의 볼셰비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최악의 흑사병, 즉 우리 유럽 문화의 만발을 가로막고 마비시킨 국가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훨씬 전에 잊혔다고 믿었던 야만 상태로 인류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나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야만 상태는 반인도주의라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그마를 갖는다. 수세기 이래로 또다시 선전포고 없는 전쟁, 강제수용소, 고문, 집단 약탈, 무방비 상태의 도시에 대한 공습 등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간 50세대가 결코 알지 못했고 미래 세대 또한 결코 감수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야수성이었다. 한편 역설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천년이나 역행했던 바로 그 시대에 우리 인류가 기술 면에선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성과를 이룩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날개의 펄럭임 하나만으로 수백만 년에 걸쳐 이룩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즉 항공기에 의한 대기권의 정복, 순식간에 지구 전체에다 지상의 말을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에 의한 우주 공간의 극복, 원자의 파괴, 가장 몹쓸 병의 극복 등 어제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것이 거의 날로 새롭게 가능해져 가고 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전체로서 지금보다 더 악마처럼 행동한 적은 없었고 지금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일을 이룩한 적도 없었다. 이토록 긴장되고 극적이라고 해야 할 만큼 경탄에 찬 우리의 생활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나의 의무인 것처럼 생각된다. 왜냐하면 되풀이하여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들 거대한 변천의 증인이었고 또 우리들 각자는 증인이 되게끔 강요당했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에게는 이전 세대와 같은 도피도 방관도 없었다.
시대를 항상 동시에 체험하게 만드는 우리의 새로운 체제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시대 속에 휘말려 들어갔고 또 그래야만 했다. 폭탄이 중국 상해에 떨어져 집들을 파괴하면 부상자가 그 속에서 운반되어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유럽의 자기 방에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해상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몽땅 그대로 영상화되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날아 들어왔다. 언제나 알려지게 되고 함께 휘말려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도 안전도 없었다.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사람이 사들일 수 있는 고요함이나 정적 같은 것은 더군다나 없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운명의 손이 우리를 잡아쥐고는 그 끝날 줄 모르는 노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국가의 요청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가장 어리석은 정치의 먹이가 되었고 가장 공상적인 변화에 적응해가며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언제나 사람들은 공통의 문제라는 것들에 얽매이게 되었으며 격분하면서 이에 대항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반항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람을 끌고 다녔던 것이다. 이 시대를 뚫고 지나간, 아니 오히려 내몰리고 부추김을 당한 사람은 누구나 사실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었다. 그의 조상들이 체험한 것 이상의 엄청나고 격렬한 체험을 사람들은 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의 전기, 즉 하나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어떤 일정한 날짜로 우선 끝을 맺게 한다 해도 나는 전적으로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저 1939년 9월은 우리 60세 된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길러낸 시대에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통해 붕괴되어가는 시대 전체로부터 다만 한 조각의 진실이라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일이 전혀 헛되기만 한 일은 아니다. 나는 이들 회상을 형상화하려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 내게 주어진 여건이 비록 혜택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황에 있음을 알고 있다. 즉 나는 이 회상을 전쟁이 한창일 때 외국에서 이렇다 할 메모도 없이 쓰고 있다. 이 호텔방에는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나의 장서도 한 권 없고 수기도 없으며 친구의 편지도 없다. 나는 어디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계 어디에서도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의 우편이 끊겨 있거나 검열에 의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기선과 철도, 항공기와 우편이 발명되지 않았던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단절된 채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에 대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밖의 것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내게는 구할 수도 없고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에 연연해 하면서 애타하지 않은 좋은 기술을 우리 세대에는 철저하게 배울 수 있었으며 문서나 자세한 자료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마 나의 이 책에는 이로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그냥 우연히 보유하고 다른 것은 단지 우연히 상실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식하면서 정리하고 쓸데없는 것을 현명하게 줄이는 힘을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잊어버리는 것은 모두 원래 내면의 본능에 의해 훨씬 전에 잊히고 말게끔 정해져 있다. 오직 스스로 남으려고 하는 회상만이 다른 여러 가지 회상에 대신하여 남겨질 권리를 갖는다. 그런즉 이야기하라, 선택하라, 그대 회상들이여. 나의 회상 대신 말이다. 그리고 적어도 나의 인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전에 내 인생의 영상을 보여다오.
그럼 이제 본문을 읽어 드려야 할 텐데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읽어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 무척 아쉽습니다. 제가 발췌한 부분 먼저 5장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 파리에서 가운데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 대한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172쪽입니다. 내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귀중한 이름을 그는 독일의 시인이지만 나의 파리 시절의 페이지에 넣는다면 그 이유는 내가 그를 파리에서 가장 자주 만났으며 그가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좋게 대해주었기 때문이며 그의 얼굴이 그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사랑한 이 도시를 배경으로 마치 옛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언제나 떠올라오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날 그에 대해 그리고 마치 고귀한 금세공인의 기술처럼 언어를 다듬어낸 다른 거장들에 대해 생각할 때면 즉 손에 닿지 않는 별들처럼 나의 청춘을 비춰준 존경하는 그 이름들을 생각할 때면 애수에 찬 질문이 하염없이 북받쳐온다. 그처럼 순수한 서정 시인들이 오늘날의 요란스럽고 보편적인 파괴의 시대에 과연 다시 한번 가능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대상은 이미 사라져버린 종족이 아닌가? 모든 운명의 태풍이 세차게 마구 불어대는 현대에는 직접적인 후계자를 갖지 못하는 종족이 아닌가? 이들 시인들은 외면적인 생활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고 폭넓은 대중의 공감도 훈장도 높은 지위도 이득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정열적인 노력으로 쉽고 하나하나가 음악에 침투되고 색채 속에 빛나고 이미지에 불타도록 구절구절을 완벽하게 결합시키는 일 이외에는 추구하는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소란스러운 시대 한가운데서 그들은 하나의 조합을 그야말로 하나의 수도사 종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의식적으로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몸을 돌린 이들에게는 하나의 운이 다른 운과 결합되면서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보다 더 부드러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 가장 먼 곳에 있는 영혼까지 울릴 때 나오는 선율. 섬세하지만 시대의 떠들썩함을 넘어서 계속 살아가는 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들의 존재는 얼마나 우리 젊은 사람들을 드높여 주었던가. 시대와 산문의 언어가 아니라 존속하는 것, 영생하는 것에 어울리는 울려 퍼지는 말에 전적인 사랑을 바친 언어의 봉사자이고 옹호자들인 시인들은 얼마나 모범적이었던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지경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조용히, 너무나 수수하게, 너무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시골에서 농부처럼 살았고, 다른 사람은 보잘것없는 직업으로 살았고, 또 다른 사람은 열정적인 순례자처럼 세계 곳곳을 방랑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모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독일에 있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에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고향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 안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덧없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은 그 자체 하나의 예술품이 됐다. 청춘 시절에 그렇게 오점 하나 없는 시인들을 우리들 사이에 가졌다는 것은 내게는 더욱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나는 또 언제나 일종의 남모를 두려움을 느끼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숲의 화재가 야생 동물들을 그들의 은신처에서 몰아내듯이 인간을 모든 내면적인 관조로부터 살해하듯 몰아내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이런 새로운 생활 형식에서도 서정적인 예술에 완전히 헌신하는 영혼은
가능한 것일까 하고 말이다. 시인의 기적은 언제나 어떤 시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으며 바이런 경에게 바치는 만가에서 말했던 괴테의 감동적인 위로는 영원한 진실이다. 왜냐하면 대지는 옛날부터 언제나 그들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탄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인들은 은총받은 재기로 되풀이하여 탄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때때로 불멸성은 가장 가치 없는 시대에도 매우 귀중한 담보물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가장 순수한 사람과 가장 후젓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다 더 관대하고 평온했던 유럽의 전쟁 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었던 기다림과 성숙과 사색과 정신 집중의 고요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모든 시인들, 발레리, 베르하렌, 릴케, 파스콜리, 프란시스 잠이 오늘날 얼마만큼 중요성을 갖는지 바꿔 말하면 그 섬세한 음악 대신에 해를 거듭할수록 떠들어대는 선전 공장의 덜컥거리는 소리와 두 번에 걸친 우레 같은 대포 소리에 의해 귀머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이 시인들이 얼마나 값질 것인지 나는 모른다. 다만 이미 기계화 되어가고 있는 세계 한가운데에서 완벽을 맹세하는 이러한 성자들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이었고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가 하는 것을 표명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또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내가 가졌던 것 가운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 또 내가 이전에 품었던 존경이 흔히 지속적인 우정으로 발전했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 모든 시인 가운데 릴케만큼 소리 없이 비밀스럽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살았던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의도적인 고독이 아니었으며 슈테판 게오르게가 독일에서 장엄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강제적이거나 꾸며낸 성직자 연한 고독도 절대 아니었다. 그가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고요함이 그의 주위에서 자라는 듯했다. 그는 모든 소음 그리고 자신의 명성, 언젠가 그가 아름답게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의 이름 주위에 모여오는 모든 오해의 총계까지도 피했기 때문에 헛되게 몰려오는 호기심의 큰 파도는 그의 이름만을 침해했지 그의 인격을 침해하지는 못했다. 릴케에게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집이 없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낼 수 있는 주소도 없고 주거지도 없고 상주하는 곳도 없고 관직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세계를 뚫고 지나가는 도상에 있었고 아무도 그 자신까지도 그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미리 알 수 없었다. 그의 헤아릴 수 없이 강한 감수성과 압력에 민감한 영혼에는 어떠한 굳은 결심, 어떠한 계획, 어떠한 알림도 벌써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것은 언제나 우연에 의해서였다. 우리가 이탈리아의 화랑에 서 있다고 하자. 그러자 어디서 오는 것인지 확실히 인지할 수는 없지만 조용하고 친밀한 미소가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의 푸른 눈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 눈이 누군가를 쳐다보면 내면적 빛으로 원래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그의 용모를 밝혀주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의 본질의 가장 깊은 비밀이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좀 우울하게 아래로 늘어진 금발 수염과 어느 모로 보나 각별히 눈길을 끌지 않는 슬라브적인 얼굴 모양을 한 이 젊은 사람의 옆을 지나치면서도 그가 시인이고 또한 우리 세대 최대의 시인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의 특이한 점, 그의 본질의 비범한 태도는 가깝게 지내게 되어서야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다가온다든지 말할 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한 데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갈 때도 거의 아무도 자기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었다. 거기서 말없이 귀담아 들으면서 앉아 있다가도 무언가가 그의 마음에 작용했다고 생각될 때나 말하기 시작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 말을 쳐들었으며 언제나 허식을 부리거나 묵청을 돋우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애정을 담아 말했다. 아무리 하찮은 테마도 그가 말하면 얼마나 생생하고 중요한 모습을 취하여 가는가를 경청하며 따라가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그러나 자기가 꽤 큰 서클에서 주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자마자 그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다시 말수 적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모든 동작, 모든 몸짓에 이런 조용함이 있었다. 웃을 때까지도 넌지시 비치는 식으로 했다. 억제하는 말투, 그것이 그가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음만큼 감정의 영역에서의 격렬한 만큼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것은 없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지쳐버리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 감정을 피처럼 토해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그는 언젠가 나에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러시아인을 리큐르 술처럼 조금씩 복용합니다. 태도의 엄밀함에 못지않게 질서, 청결, 정숙은 바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승객으로 넘쳐나는 전차를 타야 한다든지 요란한 공공장소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들은 여러 시간을 두고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모든 저속한 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 한정된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의 의복은 언제나 세심함, 청결함, 그리고 좋은 취미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신경을 쓴 시적 상상력을 나타냈다. 그리고 언제나 눈에 띄지 않지만 개성적인 특색을 보여주었다.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부속품들, 가령 은팔찌 같은 것을 팔목에 두르곤 했는데 그 모습은 하나의 눈에 띄지 않는 걸작이라 할 만했다. 왜냐하면 그의 완벽과 균형에 대한 감각은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개인적인 세부에까지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그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에서 트렁크에 짐을 챙기는 것을 그는 도와주겠다는 나의 제안을 괜찮다고 하면서 거절했다. 물건 하나하나가 마치 모자이크 세공처럼 너무도 귀여운 모습으로 차곡차곡 정돈된 트렁크의 빈자리에 채워지고 있었다. 이 꽃과도 같은 정돈을 도와준다고 손을 대서 어지럽히는 일은 무례한 행동처럼 생각됐다. 그리고 그의 근원적인 미적 감각은 가장 사소한 데까지 따라다녔다. 그는 동그스름한 달필로 가장 좋은 종이 위에 마치 자로 잰 것처럼 행과 행이 똑같은 간격으로 떠 있을 만큼 정성 들여 원고를 썼을 뿐 아니라 정말이지 대수롭지 않은 편지를 위해서도 고르고 고른 종이를 사용했고 깨끗하고 둥근 필치로 종이를 채웠다. 아주 급하게 알리는 글을 쓸 때조차 그는 하나의 문장이나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면 어떤 단어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곧 대단한 인내를 가지고 편지 전체를 다시 한번 쓰는 것이었다. 릴케는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것에서 손을 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그에게 내재되어 있는 고요함과 정신 집중은 그를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바삐 돌아가는 릴케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의 앞에서 그의 고요함으로부터 넘쳐나오는 진동에 의해서 요란함과 불선함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의 사양하는 듯한 태도는 비밀스럽고 계속적이고 의미심장하고 도덕적인 하나의 힘처럼 울려 퍼졌다. 그와 상당히 오랜 대화를 하고 난 뒤에는 몇 시간 동안, 아니 며칠 동안이나 뭔가 저속한 일을 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 같은 그의 본질의 계속적인 조절, 자신을 절대 완전하게 내주지 않으려는 이 태도는 곧 어떤 특별한 친밀함에는 한계를 주었다. 릴케의 친구였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고 나는 믿는다. 출판된 6권의 그의 서간집 속에 친구라고 부르는 인사말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형제처럼 마음을 터놓는 자네라는 말은 학교 시절 이후로 거의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된다. 그의 비상한 민감성에는 무엇인가가 또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너무 가깝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특히 지나치게 남성적인 모든 것은 그에게는 육체적인 불쾌함을 일으키게 했다. 그래서 여성들과 대화할 때에는 한결 홀가분한 태도를 취했다. 여성들에게는 편지를 많이 썼고 기꺼이 쓰기도 했다. 그리고 여성들 앞에서는 훨씬 자유로웠다. 그에게 호감을 준 것은 아마 여성들의 목소리에는 후두음이 없었기 때문이리라. 왜냐하면 그는 특히 불쾌한 목소리에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신분이 높은 귀족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그는 완전히 몸을 오그라뜨리듯 하고 어깨를 거북하게 구부리고 상대방의 불유쾌한 가성 때문에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를 보이지 않으려고 눈을 쳐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느끼고 있을 때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었던가. 그럴 때면 말과 손짓에 여전히 함부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의 선의가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해주는 방사선처럼 영혼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내성적이고 사양하는 듯한 릴케도 이 마음을 펴게 하는 도시 파리에서는 가장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인상을 주었다. 여기에서는 그의 작품과 이름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는 무명 시인일 때 항상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파리에서 그의 2개의 다른 셋방을 찾아갔다. 2개 다 검소하고 겉을 꾸며놓은 데가 없었다. 그러나 곧 그의 지배적인 심미 감각에 의해 독특한 아치와 조용함을 띠고 있었다. 그가 자기 집처럼 아늑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소란스러운 이웃 사람이 있는 큰 셋집이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불편하더라도 오래된 집이라야 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질서정연하게 하는 감각에 의해 그 장소를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의 존재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다. 그의 주위에는 물건이 몇 가지뿐이었지만 꽃은 언제나 꽃병 아니면 화분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아마 여성들이 선물한 것일 것이고 아마 그 자신이 애정을 담아 갖고 온 것일 것이다. 책은 벽에서 빛나고 있었다. 책들은 훌륭하게 장정되어 있지 않으면 종이로 정성 들여 커버를 씌웠다. 그는 책을 말하지 않는 짐승들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 책상 위에는 연필과 펜이 똑바로 놓여 있었고 아무것도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다발은 정연하게 직사각형으로 쌓아 올려져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여행에 갖고 다닌다고 생각되는 러시아의 성화상과 가톨릭의 십자가가 일하는 방에 일종의 아련한 종교적인 성격을 띠게 하고 있었다. 물론 그의 종교성은 어떤 일정한 교리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 하나하나에서 그것들이 주의 깊게 선택된 것이며 애정을 쏟아 보관된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책을 빌려주면 흠 하나 없이 엷은 종이로 싸서 선물처럼 색깔 있는 리본으로 묶어 그 책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귀중한 선물로 사랑과 죽음의 노래의 원고를 나의 방으로 가지고 왔을 때 광경을 나는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묶었던 리본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멋진 것은 파리에서 릴케와 함께 산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깨어난 눈으로 그것들의 의미를 새롭게 보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소한 것도 주의 깊게 바라보았고 간판에 쓰인 회사의 이름까지도 리드미컬한 울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면 기꺼이 소리내어 입 밖으로 내보았다. 이 파리라는 도시를 가장 구석진 곳과 깊숙한 곳까지 알아낸다는 것이 그의 정열이었으며 내가 그에게서 인정한 거의 유일한 정열이었다.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잘 아는 친구 집에서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그 전날 우연히 옛날의 관문으로 갔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피크피 뮤즈에는 길로틴의 마지막 희생자들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앙드레 쉐니의 무덤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외국인이 찾아가는 일이 드문 무덤이 흩어져 있는 감동적인 작은 초원에 대해 그에게 설명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거리에서 한 수도원의 열린 문 너머로 조용히 소리도 내지 않고 로자리오를 손에 쥐고 마치 경건한 꿈속에 있는 것처럼 원을 그리며 돌아가는 백인회의 수녀 한 사람을 보았다고 얘기했다. 아주 조용하게 마음을 억제하곤 하는 이 인물이 거의 진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은 드문 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앙드레 쉐니의 무덤과 그 수도원을 보지 않고는 그냥 있을 수 없다며 그곳에 자기를 데려다 줄 수 없겠는가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곧 다음 날 출발했다. 그는 어딘지 못내 기뻐하는 고요함으로 외로운 뮤즈 앞에 서서 그것을 파리에서 가장 서정적인 뮤즈라고 불렀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그 수도원의 문은 닫혀 있었다. 그래서 그때 나는 그의 조용한 인내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것은 그의 작품에서와 다름없이 그의 생애에서도 똑같이 터득한 인내였다. 우연을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가볍게 머리를 들이우고 대문이 열리면 그것을 볼 수 있게 자세를 취했다. 우리는 아마 20분간이나 기다렸을 것이다. 거리를 따라 백인회의 수녀 한 사람이 내려와서 종을 눌렀다. 지금이다. 하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흥분해서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수녀는 그가 조용히 엿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람들은 멀리에서도 몸 전체에서 풍기는 분위기로 그를 느낄 수 있다고 내가 말한 대로다. 그에게로 걸어와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곧 신뢰감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에게 웃어 보이면서 꼭 수도원의 낭하를 보고 싶다는 것을 숨김없이 말했다. 그것 안 됐군요. 하고 이번에는 수녀 쪽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옆에 있는 정원사의 작은 집으로 가보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2층의 유리 창문에서라면 잘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렇게 해 이 일도 다른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주어졌다. 우리 두 사람이 살아간 길은 여러 번 서로 엇갈렸다. 그러나 내가 릴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파리에서 함께 지냈던 그를 마음속에 그리게 된다. 그는 다행히도 이 도시의 가장 슬픈 시간을 체험하지 않았다. 이어서 제8장 유럽을 덮은 빛과 그늘 243쪽부터입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세계에 10년을 살고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의 일부를 보았다. 새롭게 더 통달한 기쁨으로 나는 우리 유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마지막 몇 년간보다 더 구대륙의 땅덩어리를 뜨겁게 사랑한 적이 없었으며 유럽의 연합을 이때보다 더 충심으로 기대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새로운 서광이 비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보다 더 절실하게 유럽의 미래를 믿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이미 다가오고 있는 세계를 휩쓸 대화재의 강한 불빛이었다. 오늘의 세대는 파국과 붕괴 그리고 위기 속에서 자라나 그들에게는 전쟁이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의 매일같이 예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 세계의 전환기 이래로 우리의 기력을 북돋아 주었던 낙관주의와 세계에 대한 신뢰를 그들에게 그려 보인다는 것은 아마 어려운 일일 것이다. 40년 동안 평화는 여러 나라의 경제 기구를 강화했고 기계 문명은 생활의 리듬을 촉진시켰으며 갖가지 학문적 발견은 그 세대의 정신에 자부심을 주었다. 우리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똑같은 정도로 느낄 수 있었던 갑작스러운 융성이 시작됐던 것이다. 도시는 해를 거듭할수록 한층 더 아름다워지고 인구도 증가해갔다. 1905년의 베를린은 내가 1901년에 알고 있었던 베를린과는 달랐다. 즉, 일국의 수도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1910년 베를린이 이를 크게 앞지르게 되었다. 빈 밀라노,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을 다시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놀라움과 기쁨을 느꼈다. 길거리는 훨씬 넓고 화려해졌으며 공공건물은 훨씬 웅장해지고 상점들도 훨씬 호화롭고 멋있게 됐다.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부의 증대와 파급을 느꼈다. 우리 작가들까지도 발행 부수가 근래 10년 동안이라는 단시일에 3배, 5배, 10배로 늘어난 것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도처에 극장, 도서관, 박물관이 생겼다. 이전에는 소수 상류층만의 특권이었던 욕실이나 전화와 같은 편리한 시설이 소시민층으로 침투했으며 아래로부터는 노동시간이 단축돼 인생의 작은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플로레타리아의 지위가 향상되어 갔다. 모든 곳에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모험을 하는 자는 반드시 이익을 얻었다. 한 채의 집, 한 권의 진본, 한 폭의 그림을 사는 자는 그 값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업은 대담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투자하면 할수록 그만큼 확실한 수익을 올렸다. 그러므로 일종의 대범함이 세상에 퍼져나갔다. 도대체 무엇이 이 성장을 가로막으며 점점 더 새로운 힘을 더해가는 이 비약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유럽이 이처럼 강력하고 풍요하며 아름다웠던 적이 없었고 이처럼 더 나은 미래를 확신한 적도 없었다. 극히 소수의 오그라든 노인들 외에는 아무도 이전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옛날에는 참 좋았지 하고 한탄하지 않았다. 도시뿐만 아니라 인간 그 자체가 스포츠와 개선된 영양에 의해 단축된 노동시간에 의해 그리고 자연과 보다 더 친밀하게 결합하게 됨으로써 한층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졌다. 겨울은 예전에는 황량한 계절이어서 사람들은 레스토랑에서 카드놀이로 언짢은 기분을 달래며 지내기도 하고 지루해하면서 과열된 방에 들어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은 산 위에서 여과된 태양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계절로 겨울 공기는 폐에 좋은 감미로운 음료로서 발그레한 피부를 만드는 혈액순환에 좋은 것으로 재발견됐다. 산이나 호수, 바다도 더 이상 이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자동차, 자전거, 전차는 거리를 단축시켰고 세계의 새로운 공간 감각을 불어넣었다. 일요일이면 화려한 색깔의 스포츠 재킷을 입고 스키나 썰매를 탄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기세로 눈 덮인 산허리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도처에 스포츠의 전당과 수영장이 세워졌다. 그리고 바로 수영장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보였다. 나의 청춘 시절에는 발육이 좋은 남성은 굵은 목과 올챙이 배에 쑥 들어간 가슴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눈에 띌 정도였는데 이제는 체조 선수처럼 유연하고 햇볕에 보기 좋게 그을린
스포츠로 다져진 모습을 한 사람들이 고대식으로 명랑한 경기를 서로 겨루게 됐다. 아주 가난한 사람을 제외하고 이제 아무도 일요일에 집에 머무르지 않으며 모든 청년이 하이킹이나 등산을 하고 놀기도 하면서 갖가지 스포츠를 익히게 됐다. 휴가를 얻은 사람은 이제 우리 부모님 시절처럼 도시 근처나 아니면 기껏해야 오스트리아와 스타이어마르크 사이에 있는 호수지대인 잘츠 캄머구트 언저리에 가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어딜 가든 아름다운 것인지 아니면 더 아름다운 것도 있는지 하며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됐다. 이전에는 특권 계급만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은행원이나 소기업 상인들도 이탈리아나 프랑스로 여행하고 있다.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게 됐고 더 편리하게 됐다.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여행하고 하고 편집입니다.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여행하게 하고 삶에 대한 불안을 덜 느끼게 하며 절약할 필요를 덜 느끼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용기, 새로운 대담성이었다. 모든 세대가 더 젊어지려고 마음먹게 됐으며 각자가 나의 부모님 세대하고는 달리 젊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 갑자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염을 기르지 않게 됐다. 그러자 중년층들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젊은 사람들의 흉내를 냈다. 언제나 젊음을 간직하는 것, 언제나 발랄한 것, 위험을 부리지 않는 것. 이제는 이것이 슬로건으로 되었다. 여성들은 가슴을 쫙 졸라맸던 콜셋을 내던지고 양산과 베일을 내버렸다. 이제 그녀들은 공기와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테니스를 칠 때 다리를 한층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옷을 짧게 해 발육이 좋은 다리를 보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다. 남성들은 짧은 바지를 입고 여성들은 대담하게 남자들이 타는 말 한 장에 앉는 등 옷차림도 점점 더 자연스러워져 사람들은 이제 서로 감추거나 덮어놓지 않게 됐다. 세상은 더 한층 아름다워졌을 뿐만 아니라 더 한층 자유로워졌다. 우리 뒤를 따라오는 새로운 세대의 건강과 자신감은 생활 양식과 풍습에서도 자유를 얻었다. 젊은 아가씨들이 비로소 여자 가정교사와 동반하지 않고 남자친구들과 소풍에 나섰고 스포츠에는 공개적이고 자신만만하게 접촉을 하게 됐다. 그들은 이제 흠칫해 한다거나 새침을 떨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잘못될까봐 걱정하며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 곁을 벗어나 여비서나 여사무원이 되어 독립해 생계를 꾸려가면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세워나가는 권리를 얻었다. 구세계에서 유일하게 허락되어 있던 사랑의 제도인 매추는 이 새롭고 더 건강한 자유 덕분으로 눈에 보이게 줄어들었다. 점점 빼는 것은 모두 구식으로 간주됐다. 수영장에서는 이때까지 엄하게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하고 있었던 나무 울타리가 종종 사라져갔다. 남자도 여자도 이제는 그들의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이는 것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요 10년 사이에 이전의 100년 동안보다 더 많은 자유와 솔직함, 자연스러운 태도가 되찾아졌다. 하나의 다른 리듬이 세상에 성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1년, 지금은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발견과 발명이 연달아 성공했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회 전체의 공동 재산이 됐다. 이리하여 여러 국민들은 처음으로 이것을 공동복지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결같이 느끼게 됐다. 제플린호가 처음으로 비행장도에 오르던 날 나는 우연히 벨기에로 가는 도중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었다. 대중들의 술렁거리는 환호성 속에서 비행선이 대성당 상공을 돌고 있었다. 공중을 떠돌고 있는 이 배는 마치 1000년 전의 작품인 대성당에 절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내가 벨기에의 베르하렌 집에 있을 때 그 비행선이
에이터딩엔에서 부서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베르하레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극도로 흥분했다. 그는 벨기에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유럽인으로서 자연력에 대한 승리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우리의 공통적인 시련으로 받아들여 독일의 파국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블레리오가 처음으로 영불 도보 해협을 비행기로 건너갔을 때 우리는 비인에서 그가 마치 우리 고향의 영웅인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연달아 일어나는 기술과 과학의 승리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로소 유럽의 공동체 감정과 유럽의 국가 의식이 생성되고 있었다. 이들 국경이란 비행기가 놀이를 하듯 쉽게 날아 넘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이들 세관 장벽이나 수비대나 국경 감시인은 얼마나 촌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존재인가. 세계의 혈압과 형제애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 감각에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했다. 이런 감정의 비상은 비행기의 비상 못지않게 멋진 것이었다. 젊어서 유럽에서 이 최후의 신뢰의 세월을 함께 체험한 일이 없는 모든 사람을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주위의 공기는 죽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허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 속에 시대의 진동과 리듬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그 진동과 리듬을 우리의 피 속에 침투시키고 심장과 두뇌에 깊숙이까지 전했다. 이들 세월 동안 우리들 각자는 시대의 일반적인 융성에서 힘을 빨아들이며 자기의 것으로 하였고 집단적인 확신으로부터 개인의 확신을 드높여갔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감사를 모르는 존재인지 그때 파도가 얼마나 힘차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를 실어가고 있었는지를 아마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세계 확신의 시대를 함께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퇴보이며 암담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럽의 모든 해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며 밀려온 이 활기를 주는 힘의 파도는 확실히 멋진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한 것 속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다. 당시 유럽을 휩쓴 자부심과 확신의 폭풍우 속에는 어두운 구름도 함께하고 있었다. 상승은 너무도 빨리 찾아왔으며 모든 국가나 도시는 너무 황급하게 막강해졌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감정은 언제나 한 인간이나 국가에게 그 힘을 사용하든가 남용하고 싶은 기분을 일으킨다. 프랑스는 부가 넘쳐났다. 그러나 프랑스는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옛날부터 갖고 있던 식민지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식민지를 갖고자 했다. 그래서 모로코 때문에 거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 이탈리아는 키레나이카를 원했고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를 병합했다. 또 세르비아와 불가리아는 터키와 충돌했고 한동안 따돌림을 당했던 독일도 성난 공격 태세로 앞발을 들고 있었다. 이 모든 나라의 머리 위에는 핏대가 올라 있었다. 마치 병균에 감염된 것과 같이 도처에서 국내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세력의 확장을 원하는 탐욕이 싹트기 시작했다.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프랑스의 산업가들은 역시 빠른 속도로 부유해져가는 독일의 산업가들을 선동해댔다. 크룹 철강 회사와 슈나이더 크루조 철강 회사는 둘 다 더 많은 대포 생산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청난 배당을 가진 함부르크 운선 회사는 사우댐스턴의 운선 회사에 헝가리의 지주는 세르비아의 지주에 맞섰고 하나의 기업 연합은 또 다른 기업 연합에 대항했다. 결정적인 중대한 시기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뚜렷해 사람들을 더 심한 추구욕으로 미쳐버리게 만들었다. 오늘날 조용히 과거를 반추하며 어찌하여 유럽이 1914년에 전쟁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자문해 본다면 이성에 맞는 단 하나의 이유도 단 하나의 동기도 찾아낼 수가 없다. 그것은 어떤 이념을 위해서도
국경의 작은 영토 때문에도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힘의 과잉 상태에 의한 것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은 40년간의 평화로운 시기에 축적되었다가 폭력적으로 폭발한 내면적인 다이너미즘의 비극적인 결과였던 것이다. 한 국가나 갑자기 강하다는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각국은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다른 나라로부터 무엇인가를 원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바로 그 감정이, 즉 우리가 공통으로 가진 낙관주의가 우리를 배반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각국은 최후 순간에는 다른 나라가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교관들은 서로 허세를 부리는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4번이나 5번쯤 아가다르에서, 발칸 전쟁에서, 알바니아에서도 사태는 유희에 머물렀다. 그러나 큰 동맹은 점점 더 긴밀하게, 점점 더 군사적인 색채를 띠게 됐다. 독일에서는 평화 시인데도 전시 세금이 부과됐고 프랑스에서는 병역 기간이 연장됐다. 급기야는 과잉된 힘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바람개비는 이미 유럽에 다가오고 있는 먹구름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일대 공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쉬지 않고 서서히 높아지는 불안이었다. 발칸으로부터 총성이 울려올 때면 언제나 우리는 희미한 불안을 느꼈다. 그 이유도 목적도 모르는 채 정말로 전쟁이 우리를 엄습할 것인가? 천천히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있듯이 너무나 천천히 너무나 조심스럽게 대항 세력이 결집했다. 전쟁을 부정하는 강령을 가진 사회당이 이쪽에 수백만 개, 저쪽에 수백만 개 하는 식으로 있었다. 교황의 지도 하에 있는 막강한 가톨릭 단체가 여럿 있었고 국제적으로 뒤섞인 기업 연합들이 있었다. 갖가지 지하적인 선동을 거부하는 소수의 식견 있는 정치가도 있었다. 우리 작가들도 비록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결합하고 결의하는 대신 개인주의적으로 고립하고는 있었지만 전쟁을 반대하는 쪽에 섰다. 많은 지식인들의 태도는 유감스럽게도 무관심하고 소극적이었다. 우리의 낙관주의 때문에 전쟁 문제는 그 모든 도덕적인 결과와 함께 아직 완전히 우리의 내면적인 시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의 중요한 저술 중 어느 것에서도 그것에 대한 원칙적인 논의나 정렬적인 경고를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유럽인으로 생각하고 국제적으로 형제를 두텁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일상사에 단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세계의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평화적인 이해와 정신적인 우정이라는 이상을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의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의 이념에 가장 강하게 편든 자들은 다름 아닌 젊은 세대였다. 파리에서 나는 친구인 바잘제트 주위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 이전의 세대에 대립하여 모두 편협한 국가주의와 침략적인 제국주의에 대해 거부하는 행동을 했다. 전쟁 중에 유럽에 바치는 위대한 시를 쓴 질 로맹, 조르주 듀아멜, 샤를 빌드탁, 뒤르탕, 르네 아르코스, 장 리샤르 블로크 등은 처음에는 수도원, 다음에는 자유로운 노력을 중심으로 결집했으며 그들은 다가오는 유럽 정신의 정열적인 전이었고 전쟁의 시련 속에서 잘 나타났듯이 모든 군국주의에 대한 그들의 증오는 확고부동했다.
프랑스는 이보다 더 용감하고 재능이 있고 도덕적으로 단호한 젊은 세대는 거의 가져본 적이 없었다. 독일에서 코스모폴리터니즘에 가장 강한 서정적인 악센트를 준 사람은 세계의 친구를 낸 베르페르였다. 알사스인인 르네 시켈레는 운명적으로 양 국민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도 상호 이해를 위해 정열적으로 일했다. 이탈리아로부터는 주에이 모르게제가 동지로서 인사를 보내왔고 스칸디나비아 슬라브의 여러 나라로부터 격려가 왔다. 제발 우리한테로 한번 와 주십시오 하고 어떤 위대한 러시아 작가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대려는 범슬라브주의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오스트리아에서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우리들을 그 날개에 태우고 있는 우리 시대를 사랑하고 있었다. 우리는 유럽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성이 미쳐 날뛰는 광기를 마지막 순간에 저지할 것이라는 이성에 대한 이런 지나친 신뢰감이 우리의 유일한 과실이었다. 확실히 우리는 벽에 쓰인 글들을 충분한 불신감을 갖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불신이 아니라 신뢰가 참된 젊은이의 감각이 아닐까? 우리는 조레스를 신뢰했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신뢰했다. 우리는 철도원들이 그들의 동지들을 가축처럼 전선으로 실어보내느니 차라리 철로를 폭파하리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자식들과 남편들을 인간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는 마신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거절할 부인들을 계산에 넣고 있었다. 유럽의 정신적인 힘과 도덕적인 힘은 최후의 순간에는 승리를 알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했다. 우리들 공통의 이상주의, 진보의 기초를 둔 우리의 낙관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공통의 위험을 판단하지 못하게 했고 경시하게 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잠재하고 있는 갖가지 힘을 일정한 목표를 향해 결합하는 조직자였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단 한 사람의 경고자, 먼 미래를 예견하는 단 한 사람의 인식자가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우리 한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운명에 의해 우리의 지도자로 정해진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견했던 것은 나에게는 결정적인 행운의 하나였다. 그리고 그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파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광장의 혼합과는 떨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든 20세기 프랑스 문학의 참된 역사를 쓰려고 한다면 그 당시 파리의 여러 신문지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작가들이 칭송을 받고 있었는데도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거나 그릇된 연관 속에서 언급되었다는 놀랄만한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1900년에서 1914년 사이에 폴 발레리의 이름이 시인으로서 피가로나 르마땡에 언급된 것을 읽은 적이 없었다. 마르세 프루스트는 살롱의 멋쟁이로, 로맹 롤랑은 박식한 음악학자로 통하고 있었다. 조심스러운 명성의 첫 광채가 그들의 이름 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거의 50세였다.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고 가장 정신적인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그늘 속에 가려져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로맹 롤랑을 제때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한 러시아인 여류 조각가가 나에게 자기의 작품을 보여주고 또 나를 모델로 해 스케치를 하려고 나를 차 마시는 시간에 초대했다. 나는 그녀가 러시아인이고 러시아인이 언제나 그렇듯이 약속 시간의 정확성 같은 것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잊은 채 정확하게 약속한 4시에 찾아갔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모까지 지냈다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를 자연스럽게 어지럽혀져 있는 아뜰리에로 안내하고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방 전체에 4개의 작은 조각상이 여기저기 서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나는 2분 동안 그것을 다 보았다. 그래서 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거기에 흩어져 있던 2권의 갈색 책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카이에르 들라 칸젠느라는 이름이었으며 나는 파리에서 이미 이 잡지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누가 전국 곳곳에서 생명이 짧은 이상적인 꽃처럼 잠깐 솟아 올라왔다가 금방 다시 사라져버리는 소 잡지들을 일일이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책장을 넘겨 로맹롤랑의 장 크리스토프 제1권 새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놀라움과 흥미에 끌려 들어갔다. 독일을 이처럼 잘 알고 있는 이 프랑스인은 어떤 사람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저 훌륭한 러시아 부인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렸다.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을 때 나의 첫 질문은 이 로맹롤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어떤 정확한 정보도 주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장 크리스토프의 다른 여러 권을 입수했을 때 이 작품의 마지막 몇 권은 아직 집필 중이었다. 비로소 나는 다음과 같은 걸 알았다. 이 작품은 유럽의 어떤 한 나라의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그리고 그들 사이의 형제에 봉사하는 것이다. 여기 모든 도덕적인 힘, 즉 사랑을 가진 인식의 성실한 의지, 입증되고 정제된 정의,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예술의 사명에 대한 치열한 신앙 등을 동시에 활동시키는 한 사람, 한 시인이 있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의 발표에 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동안 그는 조용히 참을성 있게 모두에게 각 국민의 개성적인 면과 가장 사랑스러운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일에 몰두했던 것이다. 여기 완성되어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 유럽적인 최초의 장편 소설이었으며 여러 국민의 형제에 호소한 최초의 결정적인 작품이었다. 이것은 베르하렌의 찬가보다 더 많은 대중에게 읽혔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었고 모든 선전 책자나 항의문보다 더 마음을 파고들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원하고 갈망했던 것이 조용히 완성되어 있었다. 파리에서 내가 맨 처음 한 일은 그에 관해 문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말을 생각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그에 관해 물었다. 베르하렌은 사회주의적인 민중극장에서 상연된 희곡 늑대가 기억난다고 말했다. 또 바잘제트는 롤랑이 음악학자이며 베토벤에 관한 한 권의 작은 책을 썼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파리 국립도서관의 카탈로그 속에서 내가 찾아낸 것은 고금의 음악에 관한 10개가량의 작품과 7, 8개의 희곡이었으며 어느 것이나 작은 출판사에서 출판되거나 아니면 카이에르 들라 칸젠느에 실린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 나의 책 한 권을 그에게 보냈다. 얼마 안 있어 그의 집으로 와달라는 초대 편지가 왔다. 그렇게 해 프로이트와 베르하렌의 우정과 함께 가장 결실이 많고 어떤 때에는 나의 갈 길을 결정해 주기도 한 우정이 시작됐다. 일생 중에서 기념할 만한 날은 여느 때보다 더 환하게 타오르는 법이다. 나는 이 최초의 방문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한다. 몽바르나스 거리 근방의 수수한 집의 좁은 계단을 6층까지 올라갔다. 그러자 문 앞에 벌써 특별한 정적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큰 거리의 요란한 소리는 창 아래에서 예수도원 뜰하게 나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 이상으로는 들리지 않았다. 롤랑은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책이 천장까지 가득 차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처음으로 나는 그의 놀랄만하게 빛나는 푸른 눈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맑고 가장 친절한 눈이었다. 그의 눈은 대화를 나눌 때에는 가장 깊은 감정에서 나오는 색깔과 붉기를 보여주고, 슬플 때에는 어둡게 그림자가 지고, 사색할 때는 깊이를 다하고, 흥분할 때에는 불꽃을 튀기는 것이었다. 독서와 밤샘으로 너무 피곤해 다소 붉은색을 띤 눈꺼풀 사이에 있는 이 두 개의 눈동자는 불가사의하게 사람의 마음을 전하고 선의에 가득 찬 빛으로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나는 약간 얼어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주 키가 크고 날씬한 그는 책상 앞에 앉은 무수한 시간이 그의 목덜미를 구부리게 해 등을 좀 구부리고 걸었다. 아주 창백한 얼굴색과 조각적인 용모로 좀 아픈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자기 몸을 극도로 돌보는 것처럼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거의 산보를 나서지도 않고 식사도 적게 하고 술과 담배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모든 육체적인 긴장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난 나중에 그 금욕적인 신체 속에 얼마나 커다란 인내력이 숨어 있으며 이 외견상 약한 몸의 배후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노동력이 숨어 있는가를 감탄하며 인정하게 됐다. 그는 책과 서류가 첩첩이 쌓인 작은 책상 앞에서 몇 시간이고 썼고 침대 속에서 몇 시간이고 독서를 했으며 피곤해 지친 육체에 4~5시간 이상의 수면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긴장을 푸는 유일한 것으로는 음악을 자신에게 허용했다. 그는 잊을 수 없는 부드러운 터치로 피아노를 멋있게 연주해 주었다. 마치 건에서 음을 강탄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음이 흘러나오도록 하려는 듯이 피아노의 건을 어루만졌다. 어떠한 명연주에서도 나는 막스레거, 부조니, 브루노 발트의 연주를 절친한 사람들만의 자리에서 들은 일이 있지만 이번처럼 사랑하는 거장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듣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만큼 박식했다. 사실상 읽는 눈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문학, 철학, 역사, 모든 나라와 시대의 여러 문제에 정통했다. 그는 음악에서의 어떤 박자도 다 잘 알고 있었다. 갈루피, 텔레만, 그리고 6, 7류의 음악가들의 작품까지도 환하게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정열적으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 성직자같이 검소한 암자 속에는 마치 카메라의 어두운 상자 속에 비치듯 세계가 비치고 있었다. 그는 인간적으로 그가 산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있었다. 르낭의 제자인 그는 바그너 집안의 손님이었고 조레스의 친구였다. 톨스토이는 그에게 저 유명한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것은 신앙에 대한 인간적인 고백으로서 톨스토이의 문학 작품과 나란히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러한 것을 인식할 때면 언제나 즐거움을 얻게 되지만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탁월성, 거만함이 없는 내면적인 자유, 한 강인한 영혼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것을 느꼈다. 처음 보았을 때 그에게서 시간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지만 그에게서 이 결정적인 시기에는 유럽의 양심이 될 인물을 발견했던 것이다. 우리는 장 크리스토프에 대해 이야기했다. 롤랑이 나에게 설명해 준 바로는 그는 이 책에서 삼중의 의무를 수행하려 했다고 한다. 즉 음악에 관한 그의 감사, 유럽의 통일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 국민에게 보내는 자성하라는 호소가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나라에서 자기의 언어로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눈을 뜨고 깨어나야 할 시기가 왔다. 증오를 향해 몰아치는 갖가지 힘은 그 저열한 성질 때문에 화해의 힘보다 더 격렬하고 공격적이다.
또한 이들 힘의 배후에는 물질적인 관심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정신적인 관심보다 더 무분별한 것이다. 배려가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이에 항거하는 투쟁이야말로 우리 예술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롤랑이 지상의 건축물이 파괴되기 쉬운 것에 슬픔을 품고 있는 것을 느꼈다. 롤랑이야말로 그의 모든 작품에서 예술의 불멸성을 칭송한 인물인 만큼 그 슬픔을 이중으로 뼈아프게 느꼈으리라. 예술은 우리 각 개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어서 9장 1914년 전쟁의 처음 한동안의 끝부분 295쪽부터 읽어드립니다. 1914년에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처음 몇 주일 동안에 다른 사람과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점점 불가능하게 됐다.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선량한 사람들도 피냄새에 취해 있는 것 같았다. 이때까지 단호한 개인주의자이고 정신적 무정부주의자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하룻밤 사이에 광신적인 애국자로 변했고 또 애국자에서 지칠 줄 모르는 병합주의자로 변해갔다. 모든 대화는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문구, 미워할 수 없는 자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다로 끝나든지 아니면 거친 중상의 말로 끝나는 것이었다. 수년 동안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는 동료들이 나를 이제는 오스트리아인이 아니라고 아주 난폭하게 비난하면서 왜 프랑스나 벨기에로 이주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암시하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이 전쟁이 하나의 범죄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는 원래 같으면 당국에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패배주의자, 이 훌륭한 단어는 때마침 프랑스에서 발명됐다. 패배주의자는 조국에 대한 가장 나쁜 배신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제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열에 들떠 미쳐 날뛰는 동안 자기 자신 속에 틀어박혀 침묵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낯선 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싫도록 알게 되었지만 오직 혼자서 조국에서 사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기 때문이다. 비인에서 나는 오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떨어져 지냈다. 지금은 새로운 친구를 찾을 기제도 아니었다. 다만 라이너 마리아 릴케하고는 이따금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를 나와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전쟁 자료과에 진용하는데 성공했다. 왜냐하면 불결, 악취, 그리고 소음이 육체적인 병을 일으킬 만큼 신경과민이었던 그는 가장 무능한 군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복을 입은 그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누군가가 나의 문을 두드렸다. 한 군인이 머뭇머뭇하면서 거기에 서 있었다. 다음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릴케. 군복을 입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였던 것이다. 그는 애처로울 정도로 어색하게 보였다. 옷깃은 너무 답답하게 조여 있었고 어떤 장교에게나 장화를 찰칵 부딪히고 경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당황해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함에 대한 높은 충동으로 이런 사소한 형식의 규칙까지도 모범적으로 정확하게 수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연상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나는 언제나 이런 군복을 싫어했지요. 그는 그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유년기의 군사학교 때부터요. 난 그것에서 영원히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거의 40살이 다 돼 또다시 입어야 하는군요.
다행히도 그를 지켜주는 구원의 손길이 있어서 호의적인 신체검사 덕분으로 그는 곧 군 복무에서 면제됐다. 작별을 고하기 위해 다시 한번 그는 나의 방을 찾아왔다. 이때에는 다시 시민 복장을 하고 있었다. 릴케는 너무나 소리 없이 움직이므로 거의 바람에 불려 들어왔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는 나에게 감사의 말을 하려고 했다. 내가 로맹 롤랑을 통해서 파리에서 몰수당한 그의 장소를 구해내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만난 후 처음으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젊어 보이지 않았다. 공포심이 그의 영혼을 지쳐버리게 만든 것 같았다. 외국에 가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외국에 갈 수 있다면 말이요. 전쟁은 언제나 감옥과 같아요. 그리고 그는 떠나가 버렸다. 다시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 2, 3주 뒤에 이 위험한 군중 심리로부터 도망칠 것을 결심하고 시골과 같은 변두리로 옮겨갔는데 전쟁 한가운데서 나의 개인적인 투쟁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즉 현실의 군중 열기에 편을 드는 배반적인 이성에 대항하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였다. 체크인 스테판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 곽봉록 옮김으로 지식공작소에서 펴낸 책을 10분의 1 정도의 범위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스테판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 곽봉록 옮김으로 지식공작소에서 펴낸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발췌했기 때문에 전체를 함께 해야만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꼭 시간을 내셔서 어제 세계 슈테판 츠바이크의 눈으로 본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유럽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의 모습을 꼭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옴기니 곽봉록 씨의 옴기니의 말 가운데서 또 역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속에 되살아나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 릴케의 뼈저린 수레의 말처럼 전쟁은 언제나 감옥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류가 일으킨 최대의 전쟁인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된 한 문학가가 있었다. 슈테판 츠바이크. 막무가내 파괴력으로 전 유럽을 파괴하려던 히틀러의 광포가 절정을 이룬 때를 맞추어 일본군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일요일 기습 강타한 뉴스가 전 세계를 전율케 한 1941년 12월. 그 후 얼마 안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전쟁의 감옥에서 탈출한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 곁에 되살아나고 있다. 그는 개인으로서는 그 당시 유럽 최대의 장서가였다. 못지않게 그가 쓴 책들은 모국어인 독일어권을 비롯해서 전 유럽의 수백만의 독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가 1942년 2월에 사랑하는 아내를 동반자로 해서 망명지이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근교 파트폴리스 선장에서 자살로 60세의 인생을 마감한 것이다. 모든 나의 친구들에게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원컨대 친구 여러분들은 이 길고 어두운 밤 뒤에 아침 노을이 마침내 떠오르는 것을 보기를 빕니다. 나는 이 너무나 성급한 사나이는 먼저 떠나가겠습니다. 츠바이크는 유서의 끝을 이렇게 맺었다. 그가 이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반세기 만인 그가 우리 곁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은 일단은 이 유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가 축원한 대로 긴 밤 끝에 마침내 여명의 빛을 보려고 비로소 오늘의 유럽이 발돋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구조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의 영역으로 점입해가고 있는 유럽 공동체의 성숙. 세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그가 말한 대로 비정하고 광포한 시대의 밤을 지새우고 두뇌의 명석함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긴 밤의 증언자 슈테판 츠바이크가 반세기가 지난 오늘 환해지는 햇빛과 함께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시대가 자화상을 그린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재등장은 현실적으로 독일의 재통일 1990년 10월 3일 후에 프랑스에서 번역 출판된 그의 유작인 어제의 세계가 지금 베스트셀러로 화제를 모으게 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고 보면 오늘의 유럽이 지향하는 하나의 유럽이란 바로 츠바이크가 증언한 어제의 세계의 부활을 뜻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 부활의 움직임은 유럽에 국한된 것일 수 없다. 세계는 그 비전과 광포의 반세기의 긴 밤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츠바이크의 유작 어제의 세계의 증언에 전 세계 지성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들은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어제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못지않게 분명한 사실은 그 잃어버린 어제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은 노스텔지아가 아니라 바른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어제에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인과의 필요성 때문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가 남긴 어제의 증언, 어제의 세계는 그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가? 아니, 어째서 그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1881년 오스트리아 빈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풍부한 천분을 가졌었다. 유럽 각국의 언어와 문학에 정통했던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러 나라의 동료 작가와 저명한 인사들과 교류했다. 그리고 그의 창작 영역도 소설, 시, 전기, 희곡, 번역에 걸친 광범위한 것으로 누구보다도 뛰어난 예기의 재치로 엮은 그의 작품들은 많은 독자를 매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자유인이었고 절대적인 평화주의자였다. 그런 그가 공교롭게도 반자유와 반평화의 수라장으로 전 인류가 곤두박질하던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가 안주할 땅은 유럽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그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어 그의 말대로 미래의 나라 브라질로 망명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그가 잃어버린 것, 유럽이 잃어버린 어제의 세계를 증언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가 이 증언을 집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츠바이크와 친분이 두터웠던 헤르만 캐스텐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다. 캐스텐은 서독 독일 팬클럽의 회장을 지낸 작가이기도 했다. 츠바이크는 오스트리아인이며 빈의 백만장자의 아들, 유산 상속인이며 유대인이다. 그는 휴머니스트, 평화주의자, 그리고 유명한 작가가 됐다.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됐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인생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를 자서전. 어제의 세계는 단순히 자서전이 아니다. 그가 만난 저명한 인물들의 초상화를 삽입한 일련의 시대 풍경인 것이다. 서문에서 츠바이크는 자기는 이 책의 축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시대가 자화상을 그린다고 그는 말하면서 자기가 속한 세대 전체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약속한다. 그는 전쟁 전, 전시, 전후의 세 시대에 대해 이야기한다. 옴기니 곽봉록 씨의 말에서
전반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예, 스테판 zweig의 어제의 세계 꼭 시간을 내셔서 전문을 다 만나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